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개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네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당연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과 활동,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또는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 비해서 사실은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일반 대학은 대부분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들이 많이 있다면 의학 계열은 대부분 다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 내신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교과도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2024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비교과 활동의 내용의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또 수능이나 아니면 학교 내신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진다고 보면 사실 그렇게 좋아진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수능 공부도 신경 써야 되고 학교 내신도 챙겨야 되고 학교 활동에 학생부 기재가 되게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어떻게 기재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22학년도와 23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분명한 건 그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종전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수시 선발 비율이 77% 매우 높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린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더 투명성 있게 강화하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비율을 높이자. 이런 것들이 입시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블라인드 전형 확대 고교 정보를 제외한다. 이 부분인데 사실은 그 전년도부터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이 되어지고 오다가 2021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이루어졌긴 했지만 2021학년도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아직 안 난 상황인데 2021학년도부터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진행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매우 궁금해요. 결과가 어떤 게 궁금하냐면 블라인드 서류평가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교정보, 일종의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내신 성적이 1.5인데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느냐, 어떤 고등학교 유형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고교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블라인드 서류 면접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삭제한 채로 대학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학생의 학생부를 받았을 때 이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 이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전혀 모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죠. 그러면 2021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자사고에 다니는 학생의 1.5등급이든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의 1.5등급이든 동일하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블라인드 서류 평가와 블라인드 면접의 취지에 따르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출신 고교의 정보를 제외하겠다는 취지에 따르면 과연 이 결과가 2021학년도 입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고, 그게 결국은 2022나 23학년도 입시에 다 반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신 분들도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특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선배들의 입시 결과가 무척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해, 두 해 진행이 되어진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어지면서 대학들은 관련되어진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이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자체가 또 불공정한 게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동일하게 내신 성적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불공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들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배경과 학력의 수준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교 서열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완화가 되어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브라인드 서류평가라고 하는 게 모든 고등학교를 획일화시켜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브라인드 서류평가, 브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입장이고 학부모의 입장이지,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지원할 학생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싶겠죠. 얘가 어디 사는지,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지, 내신이 얼마인지, 얘네 학교 정원이 몇 명인지, 1년에 의학계열이나 서울대를 몇 명을 가는지 다 알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교 서열화에 대한 부분이나 학생부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고등학교의 특성이 무시가 되어진 채로 획일화되어진 점수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입시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고교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전보다 어떻게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에 대한 평가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의 유형이든 간에 달라진 입시에 맞게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2021학년도 대학 입시의 결과는 무척 궁금하다. 어떻게 나오게 되어질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면접고사 전형을 조금 있으면 진행하고 면접이 끝나고 나면 최종 합격자가 나오고 나면 이런 정보들을 수합을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와 고교 서열화의 해소. 요게 두 개가 하나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과정의 모든 비교 활동의 기지금지 및 대입 반영을 폐지한다. 학생부에 대한 기본 방향은 이거죠. 지금 2022학년도와 23학년은 수정 방안의 기간에 있긴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에 있는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전면 기재가 금지가 되어지고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학생부에서 기재가 되어지는 부분은 교과 성적, 동아리 활동, 세분 능력 및 특기 사항만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지고 대입에 반영되는 항목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다 기재가 금지되거나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도대체 학생부에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재 항목이 다소 7개의 항목에서 항목 자체가 4개로 줄어들었다는 것 뿐이지만 결국은 학생부의 영향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줄어든 항목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번째는 대학별 고사의 방화. 특히 대학별 고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학별 고사는 논술 전형, 면접 본형 또는 적성 고사, 실기 전형 같은 것들이 대학별 고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별 고사 중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전체적으로 대학이 비중을 많이 두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면접이죠. 면접.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 3.2%, 올해 3.2%, 비율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정전에 적성고사를 진행하던 대학교,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수원대학교, 가천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 많이 인원이 빠진 부분들을 걔네 대학이 적성에서 논술로 바꾸면서 인원이 크게 줄지 않은처럼 약 한 93명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대학에서는 논술의 감소폭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에서 가장 비중이 많이 드는 것은 면접고사죠. 왜냐하면 브라인드 서류평가, 브라인드 면접평가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좀 더 다양하게, 면접을 종전까지는 인성 중심의 면접이었다면 앞으로는 전공 소양과 그 다음에 전공 적성에 포인트를 두는 면접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면접의 시간도 다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가 더욱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앞으로 입시에서는.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수시 비중이 감소하고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진다.
2024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40%로 늘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전년도 겨울에 막 여러 가지 사태로 막 시끄러울 때 정부에서 내오는 방안인데, 당장 그렇게 방안을 내놓다 보니까 2022학년도 다음 해부터 정시 비중을 대부분 40%까지 늘렸어요. 주요 대학들이. 그럼 주요 대학들이 40%까지 늘리면 거기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숫자까지 따지면 사실상 정시 비중과 수시 비중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어떤 학교들은 정시 비중이 더 높은 이런 형상들이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겠죠. 그렇죠? 과연 나에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의학 계열은 내가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의학 계열에서 핵심은 수능이야. 정시야. 그렇죠? 정시가 아니라 수능이야. 왜 그러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거고, 정시에서는 당연히 유일한 학력 지표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의학 계열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부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수능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의학 계열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입시는 수시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이렇게 이원화되어진 체제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시가 학생부 교과만 존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존재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수능은 정시, 이렇게 세 개의 전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물론 그 안에서 고른기의 전형이라든가 기타 작은 전형들은 또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입시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23학년도 또는 24학년도의 입시에 봤었을 때 커다란 줄기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그러기 위해서 블라인드 서류나 면접 전형에 대한 실시,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학년도 올해 입시 결과가 매우 궁금하다. 실제 어떻게 반영이 되어질지,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뽑게 되어질지 궁금하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부분들 중에서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 기재 금지하거나 대입에 미반영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어지고, 입시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능, 그리고 정시,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면접,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진하고 강화되어지는 거고, 입시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 논술 전형, 적성고사,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축소되어지거나 폐지되어지는 가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대입은 수시 비중이 줄고 정시 비중이 늘어서 정시는 40%가 됐는데, 수시는 대부분 학종, 교과, 그 다음에 수능은 정시, 이렇게 가는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21학년도에서 2021학년도로 가면서 입시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현재 2021학년도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7%. 엄청 많죠, 그렇죠? 자, 원래는 처음에 계획대로였었더라면 수시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정시 비중을 폐지하는 쪽으로도 가닥을 잡고 있었어요, 일부 대학들은. 그래서 수시 100%를 선발하자, 정시 뽑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수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회해서 정시와 수시 비중에서 정시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내년도에는 2022학년도에는 정시 비중이 75.7%, 막 정시 비중 엄청 늘린다고 했는데 전체로 봤더니 사실은 1.3%밖에 안 늘어요. 정시 선발 비율은 23%에서 24.3%, 1.3% 정시 늘고 수시 1.3% 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전형이 줄고 늘어나를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1582명 늘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6580명이 줄었네요. 논술 93명 줄었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4명 줄었고, 기타 99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줄어든 건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하락폭이 되게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3.2, 3.2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천대학교, 고려대 세종, 수원대학교 적성고사 보던 학교들이
실제 논술 전형 많이 축소한 학교들이 있지만 걔네들이 논술을 하게 돼. 그러니까 숫자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대학에서 논술의 선발 비율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논술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2024학년도까지 페이지에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2022부터 23으로 가면서 선발 비율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결국은 교과는 늘었다, 학종 많이 줄었구나,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감소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입시의 방향인데, 그러면 내가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약대를 가려고 해. 그럼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지? 딱 생각해보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감소되고 있고 논술도 앞으로 감소 폐지되고 있고, 그럼 남아있는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수능이구나, 이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볼 때는 결국은 학생부 교과는 증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감소하는 체제로 가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의 선발 비율이 약 42%, 학생부 종합전형이 22.9%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는 전체를 봤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의대 중에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까지,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전형별로 선발하는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를 했었을 때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519명,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379명이야. 그래서 전체 뽑는 인원이 898명인데 여기서 보면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57.8%,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42.2%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높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학 계열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비율이 높아요. 그 이유는 일반 대학하고 차이점은 바로 뭐지? 수능체죠. 수능체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월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 비율도 매년 좀씩 줄고 있다는 특징. 왜? 대학들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낮추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모집하겠다는 인원들을 수시에서 대부분 선발해요. 왜? 정시까지 넘길 이유가 별로 없거든. 왜냐하면 정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7%,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23%보다 보니까 결국 수시는 넘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뽑고 남으면 정시를 넘겨서 다시 한번 뽑았는데 이제는 정시 선발 비율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수시의 선발 인원은 수시에서 충족하려고 해요. 그래도 57%, 42%라 하더라도 여기서 7%가 요리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은 반반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실 점은 의학 계열은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이 반반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아주대, 인하대, 이화여대에서 학생부 교과를 선발하는 인원이 42명, 전체 비율이 7.3%.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369명으로 전체 수시 선발 인원 중에서 71%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는 아시는 것처럼 전형이 되게 세분화되어져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대학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러지.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렇고, 그러지 않고 이화여대부터 그 다음에 있는 대학들, 예를 들어서 연세대, 미래, 순천향대, 한림대학교, 단대천안, 그 다음에 또 경북대, 부산대 등등등 뭐 조선대,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대학들, 이렇게 나누면 결국은 의학 계열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체제 위반형,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또 지역인재 전형에서 교과와 종합전형으로 세분화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수능체제 위반형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은 학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좀 상위 대학을 가고 싶죠. 의학 계열의 대학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메이저 의대 쪽으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메이저 의대 쪽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뭐가 높다는 거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학생부 교과의 선발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계열 전체가 학생부 종합 비율이 높다, 학생부 교과 비율이 높다, 아무 의미 없어. 내 성적에서 갈 수 있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들이 주로 학종이냐 교과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일반 대학하고 사실은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이 달라요. 완전히. 왜 원서 지원이 다르냐면 내가 만약에 일반 대학을 가는 거야.
난 동아리 활동을 생명과학 동아리를 했어. 그리고 나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어. 그럼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쓰냐면 건국대학교를 기준으로 쓴다고 해봐요. 그럼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특성학과를 원서를 쓰면 동국대도 쓰고 숙명여대도 쓰고 그 다음에 건국대 위쪽으로 올라가서 경희대나 중앙대도 넣죠. 그럼 쭉 라인을 타고 한 라인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학과가 대부분 다 어디로 바뀌어요? 그냥 생명공학으로 쭉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수시 전형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가 중요하냐면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라인이 바뀌지 않아요. 한 라인에서 그냥 가게 되어지는데 의대는 절대로 한 라인을 타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의대만 쫙 이렇게 원서를 쓰는 사람 사실 찾아보기 드물다. 왜냐하면 의대를 원서를 쭉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의대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의대를 원서를 쭉 썼어. 쭉 쓴 학교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로만 쭉 쓰는 학생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로 원서를 쭉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신 성적이 매우 좋다는 거거든요. 막 학생부 교과로만 원서를 쭉 썼다? 그럼 1.1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온 거예요. 1.08 뭐 이런 거, 1.09. 근데 생각해봐. 1.09인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만 쭉 쓰나? 1.09를 맞은 학생이 학생부 교과로만 쓰게 되어지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러므로 이런 학생들은 또 반드시 어디를 쓰냐면 학생부 교과에서 안정적으로 붙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향을 쓴단 말이에요. 얘기는 뭐냐면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는 사람은 의대 하나, 치대 하나, 한의대로 한 라인으로만 다 쓰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또는 수능체제 미반영 이렇게만 쓰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그러니까 의대를 원서를 쓴다. 그럼 의대를 원서를 다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의대를 원서를 3개를 쓰면서 치대를 원서를 3개 쓰는 사람도 있고 의대를 원서를 쓰면서 일반 대학의 생명과학이나 화학과를 원서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의대를 쓰면서 이 안에서 나눠져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체제 미반영, 지역인재 전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해지게 되어지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대부분 의학 계열에서 뭐를 요구한다? 수능체제를 요구한다. 근데 내가 수능체제를 얼만큼 맞을지 어떻게 알아? 그쵸? 내신 성적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서를 쓰는 9월의 시점에서 1학기를 다 마쳤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과 학생부 기재 관리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바뀔 게 없는 거죠. 편하게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수능 최저는 내가 9월에 원서를 쓸 때 수능을 11월에 보지. 올해는 12월에 보지만 그러면 수능을 보는 시점에서 수시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수능 점수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몇 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는 사람은 안정 지원도 쓰고 상향 지원도 쓰고 하향 지원도 쓰고 수능 체제를 맞췄을 때의 경우와 수능 체제를 못 맞췄을 때의 경우로 다양하게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요지는 뭐냐면 그러므로 자 나는 학교가 안 좋아. 나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고 나는 학교 활동 별로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 성향도 잘 안 맞아. 그리고 나는 그냥 면접 없는 대로 원서를 쓸 거야. 학생부 교과 내신으로만 원서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학생부 교과 100% 면접 없는 전형으로만 딱 써서 학생부의 비교과 딱 제외하고 내신 성적 수능 최저로만 대학 가야지. 이런 원서 지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교과를 쓰면서 학종을 쓰게 되어 있고 성적이 안 좋으면 교과를 쓰면서 또 학종을 쓰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1.2라고 생각해봐. 그럼 1.2 정도가 성적이 되어지면 교과를 쓸 때 붙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학도 있지만 교과를 썼을 때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학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종으로 쓰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1.4나 5까지 폭이 벌어지겠죠. 교과 폭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을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뭐를 해야 돼? 제일 첫 번째는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신 성적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신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뭐다?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오늘 얘기하는 핵심은 바로 학생부 기재관리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를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 방향, 기재 방향이에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학생부는 어떻게 헤어졌냐면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기간이었어요. 자, 2022부터 23학년도 우리가 대학을 가게 되는 시점이죠. 고등학교 현재 1학년, 2학년이신 분들은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24학년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바로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이실 수 있을 텐데 그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2022, 23학년도에 대입을 치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세분응용비 특기사항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2024학년대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서 세분응용의 특기사항은 과정 중심으로 평가해요. 일반 교과목은 학업 성취 중심의 등급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지지만 전공 교과목에 대해서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세특이 기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도 세분응용의 특기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기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보통 500자인데 이 내용이 교사 추천서하고 내용이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 거의 모든 학교에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돼요.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다가 학생에다가 이렇게 욕을 써놓는 경우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칭찬을 많이 하시죠. 근데 가끔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쓰는 경우죠. 가끔 멍 때림 뭐 이런 거. 이런 표현들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의 학습 태도가 좋지 않다는 표현이죠. 또는 학생이 소극적인 아이일 때 이런 거죠. 학기 초기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뭐 상담을 여러 차례 실시했으나 이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성격이 많이 밝아짐. 이러면 성격이 밝아짐 이쪽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약간 되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고 공동체에서 잘 화합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포인트가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질 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반대로 가면은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칭찬을 너무 많이 놓으면 어떤 느낌을 줘? 학생부를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특히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못 써주는 것보다 너무 잘 써주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율활동은 그냥 500자고 동아리 활동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연간 500자, 자율동아리 연간 1개 30자 이내에서 자율동아리 기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봉사활동은 교우 내외의 봉사활동이 기재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2024학년도가 되면 기재하면 안 돼. 개인 봉사는.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고 진로희망 분야는 미반영이에요. 간단히 적죠. 뭐 의사 이렇게 적긴 하지만 미반영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진로희망사는 대입에 미반영하고 마찬가지고요. 수상경력은 지금은 한 학기에 1개. 그죠? 그러니까 총 6학기 6개까지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독서활동은 도서명과 저자까지 적을 수 있는데 2024학년도는 대입이 미반영, 대입이 미반영. 자기소개서는 지금 현재 4개 문항에 4,500자에서 5,000자 정도 돼요. 요게 2022, 23학년도는 자소서가 축소되어지면서 3개의 문항으로 통합이 되어지는데 자소서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은 그냥 현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죠. 2022, 23학년도는 학생부 기재 항목이 다소 축소되어지지만 학생부의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4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거냐면 동아리 활동은 기재가 되어지는데 자율 동아리 활동은 기재가 안 되고 봉사활동에서도 개인 봉사는 기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수상영역 기재 금지, 독서활동 기재 금지. 그러니까 2024학년도로 갔었을 때 가장 중요한 학생부의 항목은 효과성적,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세분응용 및 특기사항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전 세계에 있는 학생부 중에서 가장 기재 항목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학생부 트랜스크립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그냥 A4 용지 한 장 정도로 해서 교과목하고 단위수하고 그 다음에 그냥 스코어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주로 이제 나라들로 봤었을 때는 A레벨을 평가하는 호주나 뉴질랜드 쪽의 일부 학교들 같은 거 보면 각 교과목에 대한 선생님의 커멘트가 달아요. 그 커멘트가 우리 세부능력의 특기사항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커멘트의 내용은 그냥 학생의 학습 자세, 학습 태도 이런 정도죠. 근데 우리가 작성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그거하고 좀 다르죠. 깊이 있는 학습 내용의 기술이 가능하다. 결국은 뭐냐면 항목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학생부의 중요성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경쟁력 판단 이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연세대학교 활동우수용으로 의대를 갔는데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의대 교과 성적 몇 정도 되나요? 내 성적이 1.3대 어느 의대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교과 100%를 선발한다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학교 프로파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건 교과 평균 성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을 판단하셔야 돼요. 종합적인 경쟁력. 거기에 따라서 대학에서 발표한 1.5라고 하는 교과 평균을 봤었을 때 내가 과연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부 어떻게 기재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이 학생은 교과 성적이 1.22 정도 되고 수상 경력이 A, 동아리도 A, 독서활동도 A, 전공적 합성도 A, 출결봉사도 A, 아이 우수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성적을 보니까 1학년 때는 1.19, 2학년 때는 1.20, 3학년 때 1.25이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를 봤었을 때 교과 성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죠. 1.22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은 두 가지를 원서를 쓰게 되죠. 학생부 교과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차해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에서 뭔가 안정적으로 붙이면서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을 좀 더 상위 대학을 노리겠다 이런 전략을 짜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미충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은 대학도 원서를 쓸 텐데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학년도부터 그동안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던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가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들었죠. 어찌됐든 이런 성적대 1.22 정도 되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체제 미반영을 같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원서는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성적대죠. 수상 경력으로 보니까 1학년 때는 과학이달 탐구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2학기 때는 수학과학 탐구력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현재 2022-23학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한 학기에 하나씩 쓰도록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수상이 그렇다고 해서 수상의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 학기에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첫 번째 그 하나가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수상이냐, 두 번째 그 하나가 동상이냐, 은상이냐, 대상이냐, 최우수상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상의 종류와 등위는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은 되게 중요한 요소고 수상과 교과 성적이 어떻게 보면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교내 활동은 지금 보면 이제 1학년 학급 회장, 2학년 때 학급 부회장인데 교내 활동은 이렇게 교내 항목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경우들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 자율활동에 기재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교내 활동은 교내 활동의 적극성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되게 강조하는 파트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단지 자기 공부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학교 활동에도 되게 적극적이구나.
이런 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학계열이라는 거, 의대나 지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직업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인 활동성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내 활동들은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요번에 코로나19에서 봉사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라 2학년 때, 1학년 때 53시간, 2학년 때 46시간, 3학년 때 10시간에서 109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했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들은 올해 사실상 봉사활동을 거의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봉사에 몰려서 봉사 시간을 채우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내 활동의 적극성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찌됐든 학교에서 부회장을 하든 회장을 하든 또는 무슨 학급 총무를 하든 교내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리 활동은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갈 때 일반 대학과 다르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첫 번째는 수능 체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과학심화라는 거예요. 과학심화. 과학심화가 중요해요. 과학심화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막 심화된 막 과학적 역량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결국은 동아리 활동이 그와 적합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동아리 선정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이 동아리를 말 그대로 진짜 동아리로 생각하는 거야. 진짜 동아리로. 나는 고등학교에 가서 나는 평상시에 미술에 관심이 많았어. 그러니까 나는 꼭 동아리 활동, 고등학교에 가면 미술 동아리를 해보고 싶어. 그러고 난 의대를 갈 거야. 나는 고등학교 가서 동아리 할 거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활동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동아리 활동은 사실은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리고 2022-23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살아있죠.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이 아시는 것처럼 교내 활동 3가지 쓰는 거고, 그 교내 활동의 핵심은 바로 활동과 실험,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소개서에서 쓰는 것 중에 2번 문항이 중요한 목록이고, 그 중요한 목록에 들어가는 게 동아리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동아리를 의학 계열로 가려고 하는데 음악 동아리를 했다, 미술 동아리를 했다, 체육 동아리를 했다, 아니면 자연계인데 내가 동아리를 신문 동아리, 영자신문 동아리, 이런 활동을 해버리시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쓸 내용이 없고, 그리고 전체적인 학생부에 뭐가 떨어지게 되냐면 과학심화 역량이 떨어져요. 의대를 가려고 하려면, 의대를 가면 꼭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 하냐면 과학심화, 수능 시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대를 가려고 하면 어떤 동아리면 좋아? 생명과학 동아리면 제일 좋죠. 의학 관련 동아리면 좋죠. 보통 치대를 가려고 한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명과학이나 화학 동아리 하시면 돼요. 근데 약대를 가려고 한다? 약대는 물론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지구학 거의 전 범위가 다 포괄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고등학교 국가과정에서 약대, 그럼 신약개발,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동아리로 가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므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동아리를 잡는 거, 동아리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 왜?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학생부의 기재에서 중요하게 살아남아있는 항목이 교과, 동아리, 세부 능력. 그러니까 동아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동아리 선정을 아주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아리를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기재 역량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면 동아리는 학생들이 쓰는 학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쓰는데, 이 학교에서 쓰는 것은 결국은 학교의 어떤 그 의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학교, 입시에 좋은 입시 결과를 내는 학교일수록 동아리 활동을 되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쓸 때 도움이 되도록 써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 있죠. 어떤 학교들이냐면 선생님 중심으로 고등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학교 중심으로 고등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아주 간략하게 희미하게 글을 써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지지 않으면 좋은 입시 결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출결 봉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봉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출결 봉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입시에서는. 진로희망사항도 사실은 크게 드러나진 않죠. 이 진로희망사항이 여기서는 우리가 의사, 의대 교수라고 적혀져 있지만 대입에 미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분이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세분운영 및 특기사항이나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 본인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죠? 창의적 체험활동은 뭐가 드러나냐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이건 사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가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고등학교의 유형, 자사고냐, 특목고냐, 과학고냐, 영재고냐, 과학중점학교냐 등등등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우수한 학교냐 이걸 드러나는 게 창의적 체험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하는 게 결국 독서활동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독서활동 자체가 사실은 물론 모든 학업과정의 기초는 독서죠. 독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활동의 특성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들을 개발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거고 대학에서 블라인드 서류 평가라고 하지만 고등학교의 유형을 쉽게 알아채는 게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이에요.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면 이 고등학교의 유형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좀 더 나은 입시 결과를 우리가 가져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활동은 예정하고 다르게 도서명과 저자만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중요성이 별로 없죠. 근데 독서활동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학생의 어떤 자발적인 독서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진로 방향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이 독서활동에서 전환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책을 읽지 않고 기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진로 방향에 맞게끔 독서활동을 기재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자명과 그 다음에 독서명만 기재가 되어진다고 해서 독서활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되게 중요해요.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잘 기재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을 뭐 국어부터 시작해서 생명과학, 뭐 과학실험, 뭐 음악, 체육까지 그냥 다 글자 수를 채워가지고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부를 보다 보면 색깔이 다른 거죠.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왜 파란색? 파란색은 흔히 말해서 학교가 개입해서 작성하는 파트, 선생님이 쓰는 파트, 학부모와 학생이 개입하지 못하는 파트는 파란색이고 학부모와 학생이 개입해서 쓴 파트는 빨간색이야. 무슨 말이냐면 학생과 학부모가 개입해서 쓸 수 있는 파트는 글자 수가 너무나 많고 글이 너무 잘 써 있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접 쓰는 파트는 너무나 부실해.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 학생부 전체적으로 셀프 학생부 기재가 의심이 되어지고 결국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이 쓰는 파트와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파트가 서로 조화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잘 안 써줘. 선생님들이 세특도 잘 안 써주고 동아리도 잘 안 써줘. 글자 수도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파트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써오라고 한다면 그걸 너무 글자 수를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조화를.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신뢰성이 제일 중요해요. 입학사정관들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학생의 학생부를 봤었을 때 그 학생부에 대해서 이거는 학생이 직접 쓴 게 아니라 학교에서 써준 거구나.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와 선생님이 쓰는 파트는 파란색, 학부모와 학생이 쓰는 파트는 빨간색으로 색깔 차이가 분명하게 벌어지게 되어지면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성의 손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뭘 써서 내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써서 내, 자율동아리 뭐 써서 내, 뭘 써서 내 라고 하면 그거를 전체적인 학생부와 조화를 이루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글자 기술이 되어지는 게 좋고 의대를 가려고 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에다 의대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막 영어도 의대, 막 체육도 의대, 음악도 의대, 막 국어도 의대 이렇게 넣지 마시고
꼭 넣어야 되는 파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 넣을 수 있는 파트는 어디야? 보통 과학이죠. 생명과학 같은 파트죠. 이런 파트에 중점적으로 의대를 넣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대부분 교과목에 맞춰서 충실하게 글을 기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글 기재라는 점을 아셔야 되고, 학생부를 좋게 만든 것, 그거보다 먼저 첫 번째 선행해야 되는 건 진실성. 진실성의 토대에 의해서 학생부가 잘 구성이 되어야지, 진실성이 무너지면 학생부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전교 몇 등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신 1점 뭐 하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내주기 위해서 글을 안 써주는 것보다는 너무 잘 써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너무 칭찬이 많아. 행동 특성 및 의견에 이거 별로 안 좋고, 행동 특성 및 의견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쓰면 되냐면, 선생님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학생에 대해서 그냥 보고 느낀 대로 쓰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긍정적인 얘기이되 보고 느낀 점을 진솔하게 글을 써주는 게 좋지, 너무 과대포장 절대로 안 좋아요. 그러면 신뢰성이 무너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는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고, 그 안에서 학생부 전체는 다 학생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쓰는 게 아니라 다 선생님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학생부를 작성하는 거고, 이런 학생부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면접을 보는 학교들 당연히 이런 내용들 다 반영이 되어지는 거고, 설령 면접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부에 제출되어지는 게 그러면 내신 성적만 딱 떼서 제출하나? 그거 아니죠. 학생부 전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쪽 지방에 있는 어떤 학교의 1.5 학생과 이쪽 지방에 있는 1.5 학생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죠? 없죠? 절대로. 왜? 이쪽 지방에 있는 학교는 봤더니 학생 수가 400명이야. 저쪽은 학생 수가 250명이야. 학생 수 차이가 나는데, 또 여기는 보니까 진학률이 엄청 높아. 여기 진학률이 낮아. 결국은 뭐냐면 내신 성적이라는 건 절대적인 학력 지표가 될 수 없어요. 그걸 평가원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각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내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만약에 어떤 학생과 어떤 학생이 동률이다, 또는 어떤 학생은 1.2고 어떤 학생은 1.22다. 그러면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부 교과라고 하더라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학생부가 다 넘어가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교과 성적 외에 다른 요소들도 다 평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학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모집 요강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의학 계열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얘기는 뭐냐면 2022, 2023, 2024년도에 내가 의대, 치대, 한의대, 의학 계열로 대학 가시려고 해.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 수능 최저 중요해.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학생부 교과 성적,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실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의학 계열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포리비에서 진행하는 의학 계열의 연간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간 컨설팅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부를 사실은 누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애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부모님들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입시 전문가가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교과 성적, 학교 프로그램의 활동에 맞게끔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주게 되어진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경쟁력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우리가 연간 컨설팅이라고 해서 의학계열 연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학생부 기재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학생부 기재 관리가 되게 바쁜 시기인데 가끔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애가 알아서 할 줄 알았다. 부모님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컨설팅을 받다 보면 학생부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애가 다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런 거. 또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막 되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봤더니 문제는 남이 써준 티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나중에 가면 그거를 바꾸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하고 직접 상담하시면서 올바르게 학생부를 기재 잘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학 계열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 학생부 기재 요령 또 학생부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